새로운 책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재무제표 관련된 책을 쓰셔가지고 저는 이 재무제표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각도기님도 증권회사를 다니시고 계시고 네. 저도 증권회사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점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영업점에 오래 계셨고 저도 영업점에 오래 있었는데 영업점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고 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관련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증권회사 브로커 출신들이 쓴 재무제표 책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분들이 책을 쓰시고 네. 그분들이 주식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주식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네네. 그런데 그럼 실전에서 접했었던 사람들이 가치 투자 얘기하려면 재무제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목적성을 좀 갖고 있었고 네. 나름대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책을 좀 실전용으로 공부용이 아니라 그렇게 네. 좀 썼습니다. 실전에서 재무제표 뭘 가장 먼저 보십니까? 숫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재무제표는 확정된 걸 봐야 되니까 백미러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공부해도 수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면 수익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백미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우화를 하나 넣는데 여우의 신포도 같은 경우에요. 네. 여우가 우리가 이솝우화에서 포도가 맛있을 줄 알고 따려고 했는데 못 따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숫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앞이 보여요. 그 앞을 보이고 앞을 투자하는 방법들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책에다 녹아냈습니다. 책에도 쓰셨는데 이 방송 나오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 이제 썼던 것들 중에 하나 보게 된다라면 제가 이제 여기 카톡 화면을 제 하나를 찍어놨어요. 네. 그게 이제 2020년에 이제 저희 이제 연합경제TV가 이제 연합 그 인포맥스 네. 시절에 그때 이제 출연했을 때 제가 카카오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일어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왜 카카오를 생각을 했냐라면 제가 그 종목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부가 각각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기사들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2020년 초반에.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호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70만 원까지 간 건데 네. 지금 한 2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하면 2만 원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10만 원인 상태에서 이게 주가가 각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는데 왜 10만 원이지? 이게 이제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면 숫자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한 2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를. 근데 그게 2년 만에 몇 배가 올라가고 한건 이제 동학개미운동에는 외부적인 변수가 온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2년 만에 2배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했고 조기에 수익을 좀 거뒀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네. 그 중후장대 산업,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이익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수주를 받아올 때마다 조선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못 올라갔어요. 왜냐? 비용들이 크니까. 네. 재무제표를 알게 된다면 매출과 수익은 다르다. 제가 벌써 손이 위치가 다르죠. 네. 매출 이꼬르 수익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매출과 수익 사이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 비용 구조를 알게 된다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언제 나느냐 구조예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 앞서 고정비가 많은 기업이 이익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고정비가 커버된다 하면 수익 곡선이 J커브를 그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제 조선주들이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어. 아직 수주잔고 2, 3년 정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익이 급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방송에서는 하나오션 추천했고 최근에 삼성중공업 계속 추천했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이제 그런 매력이 있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라는 외부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금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제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네. 기업들이 유상증자 폭탄이에요. 그러세요.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유상증자를 해요. 저렇게 하나오션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걸 피해가는 방법만 알더라도 네. 최소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에서 도망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유상증자 하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금 흐름과 네. 투자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 여러분들이 뭐 꼭 이 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다트를 들어가서 봐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트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면 네이버에서 재무 상태에서 현금 흐름표의 FCF 네.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투자 계획들 있잖아요. 투자 계획들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주석 상황에 있는 거. 아니요, 네. 그냥 그 주석 사항보다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시고 뉴스. 지금 네. 삼성전자가 현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엊그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M&A 한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게 월요일 날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박도기님 아시겠지만 지금 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유상증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배당 성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채권 신용등급을 또 보시면 돼요. 그것도 네이버 그 재무 정보란에 다 나와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제주항공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요. 네.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런 내용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채권 발행이 안 되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우리가 지금 여행주들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때 버티기 위해서 막대하게 유상증자 채권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나가느라고 지금 수익이 나도 이자 비용을 내느라고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여행주들, 카지노주들 올라갈 거야. 근데 딱 재무제표를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이자 비용이 한 해에 몇 천억씩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차 소장님 탐을 담당하셨던 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 오랜만에 반갑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 이제 책을 내셔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할 겸 재무제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차 소장님 나온다고 해서 사실 어제 이 책을 받아서 미리 좀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무제표에 관해서 앞서 각두기님께서 이제 이렇게 실력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은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읽어보니까 다소 쉽게 술술 읽히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주먹구구식 투자를 이제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책 관련한 내용을 지금 다 풀어볼까요, 소장님? 아니면 조금 좋습니다. 뒤에 여쭤볼까요?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같이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재무제표상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이나 혹은 호황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까요? 우리가 이제 호재와 악재,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호재는 호재일 때가 있고 악재일 때 있고 악재가 호재일 때인 경우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게 그 재무제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답을 시청자분들은 원하세요.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건 답이에요. 네네네. 이게 지금 적정 주가야? 사야 돼? 팔아야 돼? 라는 이 답을 원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답을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책에도 제가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왜 시중에 적정 주가 구하기란 책이 없을까요? 있다면 그 주식을 사면 수익이 무조건 날 텐데. 그러면 그 책은 대박 날 텐데 네. 우리나라에 2권 있어요. 외국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거의 대학 교과서 수준 이론서예요. 이론서인데 이게 숫자를 놓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에서도 극히 주관적인 개념이 있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다라고 치죠. 그걸 보고 해석하는 건 내 주관적인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뭘 중요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알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건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단기 투자자냐 내가 가치 투자자냐 네. 내가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책에 쓴 내용인데 PBR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라면 네. 트레이더한테 PBR이 중요한가요? 중요치는 않아요. 네.
트레이드한테는 중요한 건 이익 성장률이죠. 네. 근데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굉장히 무거운 지표예요. 그렇죠? ROE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걸 오늘 사갖고 오늘 내일 판다? 이거는 안 먹히는 얘기예요. 네. PER이 작다? 이건 한 중기 투자자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테마가 확 붙어가지고 기대감이 확 올라간다. 이런 주식을 가치 투자한테 하라? 그럼 가치 투자는 손사래를 줘요. 이런 주식 사면 안 된다. 근데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먹거리예요. 시장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있어서의 숫자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떤 투자냐에 따라서 명확히 들으신다라면 그 말소리가 들려요. 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재무제표를 보시고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오래 갖고 계세요라고 한다라면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재무제표가 공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식시장 풍토 자체가 너무 정답적으로 정석대로 하는 거 외에는 네. 나머지 분들에게 재무제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알려진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러면 앞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게 호재고 어떤 게 악재냐, 그거는 반영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엔터주들.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쭉 지금 올 상반기 때 어땠죠? 좋았죠. 기대감이 높았죠. 예. 주가 흐름이 좋았죠. 네네. 근데 지금 성적들을 보니까 그거보다 네. 조금 못 미쳤죠. 네. 그건 선반영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실적을 보시나요? 아니죠. 2차 전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2025년, 2030년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실적에 대한 것들은 별로 그분들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다, 네. 3분기 실적이 안 나왔다, 주가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전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지금 당장 실적도 좋아야 되고 미래 실적도 좋아야 돼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2분기 때 135억 달러에서 3분기 때 180억 달러가 나타나도 폭발하지 않은 게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선반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CJ ENM이라든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들이 저 밑으로 몰아놨던 거잖아요. 네.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이 야 이제 신작이 나온대. 그 다음에 실적이 좋대. 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그때는 실적이 못 나왔을 때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요. 저기 밀어놨을 때 실적이 못 나온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이익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정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실적으로는? 실적으로는 좋은데 네.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짜 자동차 같은 종목이 백미러예요. 백미러를 딱 보게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미래를 딱 보려고 하니까 저 앞에 먹구름이 있어. 경기 둔화라는 먹구름이 있고 전기차가 조금 재고가 쌓이고 있는 먹구름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업종이 처한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연습을 하고 들여다보고 이걸 관찰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재무상태표는 뭐고요, 손익계산서 뭐고요, 현금흐름표는 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숫자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해내야 될 것인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뭔가 좀 꿈틀대는 모습들 좀 보이죠. 네. 비용을 좀 줄여가겠다. 이번에 골프장도 판다 그러죠. 비용을 좀 줄여가겠다. 챗GPT 외주 준답니다. 외주 주면서 비용을 좀 줄여가겠다. 그건 이제 그 메리츠증권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 월요일 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나오는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은 좀 봐요. 근데 이게 새로운 모델로 봐는 부분들은 아닌데, 또 한 가지 네이버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막대하게 투자를 했죠. 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네이버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네이버 클로버 X는 지금 쓰시는 분 있나요? 별로 없죠. 주위에. 거의 뭐 이제 써보는 정도고, 그다음에 수익 모델은 B2B 모델인데 수익원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차영주 TV 유튜브에서 제가 그 쇼츠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과 수익 상위에는 막대한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앞으로 뭐 2030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매출 대비 지금
비용은 앞으로 그 캐파 증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당장 그 전기차에 대한 그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1년 만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겠죠. 그러면 5년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믿으시니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랑 장기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라는 것은 지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방치와 우리가 장기 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또 꼼꼼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주식을 산 상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수요자들이 샀어요. 여기서 대중화되는 상태는 캐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여기 출연할 때 몇 번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캐즘은 이게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들 전기차 타시잖아요. 네네.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들은 다 사셨고 저같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중화를 가기 위해서는 이 벽이 엄청난 거예요. 단순하게 지점장님과 제가 여러 가지 주식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기차에 가야 하는 생각은 지금 굉장히 일찍 전기차를 사셨고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는 단 1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입장에 보면 네네. 이게 이제 넘어오는 단계, 그러니까 대중들이 넘어오는 단계가 이제 큰데 과연 그 2차 전지 전기차가 이걸 잘 넘을 것인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시간이 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이제 그 제조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 단가 플러스 알파 이윤을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큐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라 저는 뭐 이거는 너무 보는 시각들이 뭐 그래서 미래는 뭐 읽을 수 있다라는 분도 있고 저는 미래를 읽을 수 없다. 10년 뒤에 뭐 할지 제가 1년 전에 여기 출연할 때 지금 이렇게 출연 못 할지도 몰랐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사람 상황이란 게 그리고 제가 또 1년 전에도 책을 내려고 막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또 책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일단은 10월 달에는 굉장히 공포였다가 네.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그쵸.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저 네.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도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을 만큼.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 진행도 아주 유리해지셨고. 아우,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네. 그만큼 11월 달에 시장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물론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최근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소장님?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네. 시장을 내가 왼쪽 뺨을 보는 사람하고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의 왼쪽 뺨을 보는 사람하고 코를 보는 사람하고 뒤통수를 보는 사람하고 옆모습을 보는 사람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네. 이게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500선과 800선이 안 깨지고 2주 동안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 시장이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네. 자, 공이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다 탁 해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네. 딱딱딱딱딱딱 아니라 네. 공이 뚝 떨어지다 올라서 딱 멈춰버린 건 굉장한 에너지예요. 네. 이게 무슨 공매도 금지가 됐던 뭐가 됐던 고객의 탁금도 45조에서 47조로 올라와 있고 신용장고도 16조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17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거 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건 뭐죠? 그 사이 2차전지가 약했죠. 에코프로 네. 머티를 제외하고 나면 네. 2차전지가 약했죠. 반도체 여전히 같은 모습이죠. 강한 거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수 존재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지루하다라는 느낌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낼 텐데 아래 변동성보다는 윗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눈이 내린 걸까요? 안 내린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저는 이제 오늘 2시쯤 여의도를 갈 때 그때부터 눈이 내렸어요. 살짝. 네네. 눈 아닌 눈이다. 근데 제가 쌀기가 막 그냥 흩날렸죠. 흩날렸어요. 네. 그래서 가족한테 야, 눈 내린다 그랬더니 어머 오늘 뭐 보고 싶어요. 막 우리 가족 집사람이 뜻하지 않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설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실내에 있으니까 밖을 못 보니까 눈이 온다는 말에 설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장이 강하냐? 라고 제가 얘기하면 설레인다라고 얘기할 거고 매일매일 내 계좌가 0.5% 올랐다가 0.5% 빠졌다가 0.5% 이 사람은 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기보다는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2차 전지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심정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희비가 엇갈리죠. 불안하면서도 여전히 버텨준다. 하지만 갑자기 또 테마주들이 올라가니까 테마주들이 좀 다양하게 엮이죠. 뜻하지 않게 정말 테마주들이 엮이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거고, 또 뭐 자동차 된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뭐 별로 되지도 않으니까 희망 고문만 쌓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강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일단 싶습니다. 연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연말까지 이 정도라면 오히려 전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저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내년에도 지금처럼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러면 많이 올라가야 지금 이제 다들 보는 게 2,700, 800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네. 작년서부터 2,700, 800 봤는데 그 선을 트라이 하긴 하겠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HBM을 필두로 해서 이제 GPU H100이 200이 나오면, 그다음에 HBM 그 3E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좀 기대감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은 2,500에서 이제 잘 버티면서 이전 달보다는 굉장히 에너지 보여주는데, 하나 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는 놈들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이제 머티리얼스에서도 보듯이 가격이 순식간에 3배가 막 오르는 거예요. 단기간에. 네. 사실 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그렇게 3배의 실적을 내긴 어렵고, 또 IPO라고 하면은 그동안 응축된 게 많았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걷어들이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개인들이 계속 그런 쪽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 효과가 예. 이제는 지점장님과 제가 경험하지 못한 네. 유튜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앞서 잠깐 어떤 한 종목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네. 그 종목을 들었는데, 그게 뜬금없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종목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당일날 못 하는데, 나중에 풍문으로 들려보면 어떤 블로거가 얘기를 했다. 네. 어떤 유튜버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시장의 주도력을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네. 공매도가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우리 쪽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워낙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포지션 잡기가 이제 애매해졌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관방하는 거죠. 내년 6월 말까지는 일단 관방하자라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러면 특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에요. 네. 시총이 작다라고 한다라면 개인들의 어떤 효과, 그 다음에 개인들의 믿음, 더군다나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그런 분들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정보가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침묵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주식을 좀 보고 공부했던 분들이 침묵하기 시작했고, 인플루언서 분들의 소리가 커지는 시장. 네.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시장이냐 부정적인 시장이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점점 줄어들고, 일부 네. 증권사는 지금 리포트를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유료화했어요. 그래서 네. 앞표지만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와이즈 리포트 그 보고 있는데, 유료 돈 내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앞장만 보고 뒷장부터는 안 나와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정보를 막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의 확대.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유를 든 게, 지점장님 처음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네. 인터넷 없을 때, 그럴 때 보면 정말 정보에 따라서 시세가 급등락했었던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유튜브가 인터넷이 되면서 차분히 어떻게 보면 가치에 수렴했다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예전으로. 예전 같이 네, 네. 정보에 따라서 어떤 언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화되는 마치 그때 시대를 연상시킨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압구정 누가 산대, 이 주식 누가 사고 있어. 어느 동네 뭐 예를 들어 서대면 큰 손이 산대, 뭐 이러면은 우르르 달려가고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정 증권사 특정 지점에서 누가 산대 건드린대 이런 것들과처럼 네.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 그것을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기보다는 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3분기가 일단은 영업이 적자였잖아요. 네. 지금 한 달간 주가가 한 120% 정도 그렇죠. 급등을 하는데, 예. 한 달 전에 상장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하지 예. 못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냥 까치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치밥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감 딸 때잖아요. 근데 감 꼭대기 있는 건 다 안 따잖아요. 그걸 이제 까치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저는 그냥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협동 로봇 시장이다라는 것이 열리죠. 네. 자, 저는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네. 이런 것들은 한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 시대가 분명히 오긴 와요. 그런데 예. 지금 당장 그런 시대가 오느냐라기보다는 먼 미래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게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 UAM이 수익성이 되려면 몇 대를 팔아야 될까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뭐 10대 다닌다라고 하면 UAM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면 한 4,500씩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 나겠죠. 인건비 사람 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과연 UAM 누가 탈까요? 재벌 회장들 아니면? 자, 두 번째 자율주행 언제 올까요? 애플카는 오긴 오나요?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을 요즘 자주 하는데 네. 끝내 고도는 안 나타나거든요. 고도를 기다리며 보면 애플카는 나오나요? 한 3년 지났죠? 4년 지났나요? 다음에 로봇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로봇이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더 이상 로봇이 침투가 안 돼요. 이번에 현대차가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이번에 여러분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모든 라인에 로봇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로봇이 들어갈까요? 유일 로보틱스가 작년에 적자였어요. 네. 로봇 관련주들 그렇게 얘기할 때 유일 로보틱스가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침투가 안 되니까. 협동 로봇 과연 몇 대를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지금 협동 로봇이 필요한 시장에 이미 침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 전 그렇게 본다라면 이런 주식들은 정말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 장기 투자하면 고점 잡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네. 이게 올라가는 것을 그냥 이것을 올라가니까 이유를 거기서 찾아서 붙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주식들 말고 사야 될 주식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 계속 쳐다봤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왜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걸 한다. 뭐 고령화가 되니까 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두산 로보틱스를 사야 될 이유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배제의 법칙. 제가 터틀 트레이드에도 썼고 여기 쓴 것처럼 내가 관련이 없고 내가 이해 못하는 주식은 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주식은 네. 내가 그 주식을 핸들링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모르는 주식은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현정 앉아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로또를 사라. 네. 네. 그런 개념으로 투기성에 짙은 네. 주식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주식이. 내가 모르면 일단 그 주식이 아무리 좋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정말 뭐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대신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주식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공모도 참여를 했고 주가 밀릴 때마다 자기는 더 담았대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분이 보는 뭔가가 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네. 개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식 네.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후장대하거나 뭐랄까 뒷방 할아버지 같은 주식 재산은 되게 많은데 네. 아우라는 이제 잘 안 보이는 주식들 있잖아요. 근데 회사 좋은 건 아는데 그거 사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 예를 들자면 뭐 그 은행주 뭐 이런 것들 올 한 해 사실은 그 오르거나 빠진 거 별로 없이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네, 상반기 좀 올랐었고 근데 그런 건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하고 맞습니다. 나 그냥 바로 돈 좀 나 이거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먹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점장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 호흡이 급해졌어요. 네. 정말 뭐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대더라. 얼마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불과 얼마 전에 가을에 그렇게 신용잔고가 확 늘어났다가 확 꺾인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포모 증후군이 네, 네. 확산된 거죠. 진짜 지점장님도 제가 이제 다른 지점에 이제 다른 증권사의 후배들을 보면 지점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야 요즘 힘들지 그러면 제가 올해 30% 내줬는데요. 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30%밖에 못 냈냐? 30%밖에 못 냈냐? 예. 30%밖에 못 냈냐? 그거 갖고 욕 바가지로 먹. 평상시에 6개월에 30%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이제 30% 갖고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배는 내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더욱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유튜브 효과다라고 보는데 뭔가 정말 얘기가 될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왔을 때 했지만 사이버 트럭도 지금 아직까지 양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이 붙으면 거기에 반응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정보 시대에 더군다나 이 손안에 정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뭐 한때는 뭐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고 이제 가치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단타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딩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차영주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서사가 있는 주식들이 더 잘 먹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짧고 끊어치는 분들이 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고 네. 얽매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주식 다 묶였잖아요. 근데 네. 꾸준히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이제 무시할 게 아니라 네. 스토리텔링을 재무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게 재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내가 내 투자 성향과 맞춰가지고 재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본다라면 안정성은 높아가겠죠. 단순하게 네옴시티에서 물건을 따오면 야 그래 매출이 그 수주를 받아와 수주가 매출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날 수 있을까? 해외 공사에서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저거 여기 한화건설의 이라크 그 실패담도 담아놨는데 이거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난 네옴시티가 된다라고 보면 주가가 흥분할 때 갈 게 아니라 주가가 밀릴 때마다 나는 그럼 모아갔다가 남들 흥분할 때 팔아야 되겠네.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옴시티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옴시티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런 투자 전략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시세가 나고 꺾인 거 잘못 사면은 영영이 안 올라가고 꽤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어서 우리 최영수 소장님이 현재 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처럼 서사가 있는 시장이라면 서사가 발동되기 전에 먼저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네옴시티 테마 같이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경우만 이제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지금 뭐 정치 테마처럼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이제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정치 테마주를 다 사놓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겠죠. 한 번씩은 다 뛰니까. 네. 아직 정치 테마 시작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총선 멀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일부 하지만 지금 이제 좀 거론되는 분들 주식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또 어디서 뻥뻥뻥 터트리면 또 올라가면 뭐 하는 건데 그런 매매는 저는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네. 굳이 이제 그걸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만 묵직한 주식으로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먼거 네. 께서 이제 뭐 별세하셨습니다만 네. 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유명해진 게 60세 이상부터예요. 그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주총에 참여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워렌 버핏이 40대, 50대 때는 200명, 120명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렇지만 60대가 넘어서 2만 명, 4만 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면서 부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할 것이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내가 주식할 거냐라고 본다면 연 10%씩만 나도 여러분들을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연 100% 났다가 그 다음날 그 다음 해 50% 까지면 100% 올라간 거 50% 까진 거죠. 그러면 원금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각도기님께서도 이제 조언을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 소장님께서는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어떤 섹터나 업종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그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그 엔비디아가 내년까지 40만 개 서버가 늘어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향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올 여름에 이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차영주 TV에 올렸던 건데 거기 이제 우친코사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과한테 GPU를 확 빨아갔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들도 이제 각오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먼저 준 거고 그래서 3분의 1을 그쪽으로 보낸 거고 그렇지만 그거가 안 가도 지금 이제 줄 서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GPU와 맞물리는 건 HBM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반도체는 좋다라고 봐요. 여전히 후공정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다음에 좋은 것은 저는 지금은 내년 초까지는 트레이딩 하려면 게임 네. 게임 쪽들이 신작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높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모아가는 것은 저는 엔터.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업종 네. 종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속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통 5월 달까지 한 번, 6월 달까지 뭐 많게 보면 2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한두 번 정도를 보고 있는데 11월에 대선 있잖아요. 네. 역대 미국 대선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야당이 이겼고요. 네. 금리 하락기에는 여당이 이겼어요. 근데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그렇죠. 그러면 네. 왜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끌고 오느냐? 그 정치와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작년 11월을 생각하자고요. 작년 11월에 미국에 상하이원 선거가 있을 때 킹달러라는 단어가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킹달러라는 단어가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는 시작돼야 된다. 네. 그게 선거 전략상 바이든에게 유리하다. 저는 그런 제3의 관점으로도 금리 인하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